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의 차현진입니다. 제가 작은 제목을 미래금융의 모습과 은행의 대응이라고 잡았는데요. 이것도 좀 복잡하고요. 미래의 은행과 은행의 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한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제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꺼낸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에 못이 박히게 제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로봇 기술, 생체 인증 기술,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이런 수많은 기술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이 돼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금융업에 초점을 맞춰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맨 오른쪽 컬럼처럼 지급청산 결제부터 투자자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이고요. 미리 여러분들의 기대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은행업이 또는 금융업이라고 그러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지급청산 결제에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여신이나 보증이나 환업무 같은 것보다는 지급결제 여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 몇 가지를, 이 책의 단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금융 중에서 유별나게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의 DBS라는 특정 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금융은 여기에만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인프라가 전혀 없는 케냐에서는 지금 핸드폰을 이용한 여신, 대출과 송금이 지금 기존 금융기관 거래의 5%에 이르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와 테크핀들의 여신업이 그 여신 잔액이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특정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지급결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의 단점은 개별 은행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고나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지급결제입니다. 지급결제 누구나 다 쉽게 알고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아들놈이 며칠 전에 핸드폰으로 옷 산다는 것을 제가 화면을 캡처한 건데, 지급결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죠.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끼리는 서로 다 안다고 가정한다는 면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급결제는 꼭 성교육 같다 하고 제가 내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가르쳐 주는 데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서론이, 화폐는 우리가 화폐금융론 시간이나 거시경제학 시간에 배우고요. 주식이나 채권은 투자론 시간에 가르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어음수표는 은행업이 시작된 400년 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어느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각지대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오해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를 지금 주름잡고 있는 잘 나가는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이 지금 지급결제 산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포함 그 중에 하나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가의 공식적인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우체국을 통해서 국고수표로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긴급 재난지원금 받은 사람 우리나라에 지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손안에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돈 들어온 거 확인을 하고 우리가 돈을 썼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40년 됐죠. 신용카드를 시작으로 캐시리스 사회로 지금 진화 중입니다. 이 책에서는 캐시리스 사회 버전 1.0은 신용카드, 2.0은 전자화폐, 3.0은 모바일 결제, 그리고 지금 버전 4.0에 이르러 얼굴 인식, 음성 결제,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 결제했는지도 모르게 지금 결제가 진행되는 그런 사회로 간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업무만 편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계사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있다.
우버 택시나 에어비앤비, 테슬라 자동차처럼 우리 인류가 에너지를 좀 덜 쓰고 인력을 아껴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거대한 흐름의 금융적 측면이 캐시리스 사회로의 진전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에서 내세우는 형이상학적인 이런 메시지가 되겠고요. 이 책에서 이제 수직 통합이라는 말로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 조금 이 책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수평 통합하고 수직 통합을 이야기할 때는 수평 통합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결합처럼 마켓 쉐어를 높이기 위한 그 옆으로의 통합을 말하고, 수직 통합이라고 할 때는 원재료의 구매에서 생산, 그리고 R&D, 그 다음에 이제 영업망, 매출망까지를 하나로 묶는 것을 수직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수직 통합이란 말을 조금 다른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잘 뛰어놀던 절대 강자가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되어서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특정 시장에서 패권을 쥐는 것을 수직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국주의 내지는 이 식민지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금융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이 책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텐센트,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가 SNS나 전자상거래에서 갖고 있는 절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금융업으로 들어옴으로써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벌벌 떨거나 아니면 다른 생존 방법을 모색하는 지경에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두꺼운 책의 그 결론을 단 한 장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는, 그 경제생활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서로 상거래하는 트레이드, 상류가 있겠고, 그 상거래와 관련된 물건을 만들거나 거래가 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로지스틱스, 물류가 있겠고, 돈을 나르는 돈이 있는 사람에서 없는 쪽으로 흐르는 이 금류가 있겠는데,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금류, 파이낸스 하나에만 매달렸다고 하면 지금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상류와 물류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파이낸스, 금류 쪽으로 밀려내려가니 금융기관이 아마도 견디기가 힘들 것이다. 이래서 아마존 뱅크가 미래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건데요. 그러면 기존 금융기관들은 어떠냐? 기존 금융기관들은 단기 성과주의와 효율 만능주의에 빠져서 금융기관 경영자의 성과급이나 월급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금융기관은 부실해졌고, 특히 금융기관 고객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증권화를 도와줌으로써 고객은 파산하는데 금융기관은 계속 몸집을 불려가는 이런 상태가 진행되고 와서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의 잘못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저는 여기서 생각이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저금리 정책과 그 다음에 금융규제 완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빼놓고 나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너무 개인적인 미시적인 차원에서 금융위기를 분석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어서 2부로 가면 이 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한테는 재미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좀 재미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빅테크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지금 생존 전략을 짜고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그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너무 자세히는 하지 않고 대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에 생긴 아마존사 다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안 파는 것이 없는 에브리띵 컴퍼니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홀푸드라는 음식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한 명도 없는 아마존 고라는 무인 편의점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사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음성인식 AI가 들어가 있는 알렉사라는 스피커폰, 스피커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생긴 엄청난 정보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마존이 지금 아마존 랜딩이라는 여신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마존 페이라는 지급결제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의 그 속속들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들이 많습니다.
데이원 정신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창업한 첫날처럼 새로운 각오로 전 임직원들이 뛴다 하는 것이 이제 아마존이 내세우는 가치고요. 그 다음에 플랜, 도, 책, 액션을 하나로 묶어서 좋은 생각이 나면 바로바로 집행을 해서 그 시장 지배력을 높여간다 하는 이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사의 전체 비즈니스를 보면 아마존 페이라든지 아마존 뱅크가 중간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경쟁력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저 밑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생기는 기술력과 저 윗단으로 가면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서비스, 전자상거래, 소매거래 이런 데하고 결합이 돼서 아마존사는 은행들이 고객을 아는 것보다 자기 고객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무서운 거다 하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이제 중국 회사 한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잘 아는 회사입니다. 이 알리바바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까요? 근데 이거 이용객이 지금 8억 7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읽은 다른 책에서는 10억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 10억이 중국 역사처럼 5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쌓인 게 아니고 알리페이 생긴 지 10년도 안 됩니다.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10억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알리페이라는 지급결제 수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저축, 대출, 신용평가, 보험사까지도 확산을 해가지고 엄청난 금융에서의 경쟁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즈마 신용평가라는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즈마 신용평가는 서양의 신용평가 회사처럼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해서 저 사람의 신용도가 얼마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 동네 사람 또는 동료 이런 사람들로부터 두루 평가를 받아가지고 신용을 평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사이에는 즈마 신용평가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 매너가 좋아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랍니다. 침을 뱉던 사람들이 침을 뱉지 않고요. 아무데나 그냥 노상방뇨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버릇을 고쳤답니다. 그래야지만 신용평가 점수가 올라가서 대출받을 때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개 회사의 평가 시스템이 수억 명 중국 사람 전체의 생활 습관을 바꿀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정보력을 결합을 해서 그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텐센트는 알리바바랑 비슷한데 포텐셜이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전자상거래 해봐야 하루에 10번 이상 물건 사고 파는 사람 없는데 텐센트는 우리의 카톡처럼 SNS 회사입니다. SNS는 하루에도 수십 통 여러 사람하고 이제 켜놓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SNS 기술에 기반을 둔 이 플랫폼을 통한 지급결제나 금융거래가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 지금 젊은이들은 텐센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다운받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데 이 회사가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모바일 결제나 금융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알리바바를 금방 따라잡는 엄청난 회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 저자의 공포감이 들어가 있는 결론이고요. 이 책 중간에 갑자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나옵니다. 자유를 숭상하는 미국하고 효율과 통제의 가치를 주는 중국의 가치관이 대결해서 지금의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테크놀로지 패권 대결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도 AI 기술이나 이런 알렉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뛰어나지만 중국은 수십억 인구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프라이버시를 깨면서까지 얻는 막대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중국이 어쩌면 미국을 따라잡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생각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을 테크놀로지의 패권 대결로 연결했다는 것이 좀 이 책의 좀 재미있는 포인트였었습니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그럼 가만히 앉아서 죽는 날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조금 경영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미국의 볼코를 영국의 링펜스 같은 걸 통해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축소하고
새로운 쪽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자기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객한테 제공을 하고 또 고객들 그냥 앉아서 신용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고객의 SNS와 메일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을 평가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금리를 제시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쪽으로 골드만삭스는 움직이고 있고 JP 모건, 우리가 잘 아는 제이미 다이먼은 그 구글이 JP 모건의 경쟁사라는 그런 구호 아래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로보틱스, AI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비트코인 비슷한 JP 모건 코인도 발행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챕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BIS는 한 5가지 유형으로 은행의 장래가 갈리지 않겠느냐 이제 제시를 합니다. 지금 은행들이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을 수용을 해서 베터뱅크로 가든지 아니면 IT 회사와 화학적 결합을 해서 전혀 새로운 뉴뱅크 또는 네오뱅크로 가든지 적당한 선에서 분업을 해서 디스트리뷰티드 뱅크로 가든지 아니면 과거 우리나라의 전당포나 기회처럼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조금씩 콜록콜록 하면서 죽어가든지 아예 기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는 이 5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모름지기 대기업과 부자들은 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수익성이 많이 나는 고객이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베터뱅크 쪽으로 진화를 할 것이요 중소기업이나 일부 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영업들은 뉴뱅크 또는 디스트리뷰티드 뱅크 쪽으로 변모를 할 것이다. 다만 은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자와 BIS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제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 기존 은행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기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엄숙함이라고 그럴까요? 전문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그걸 계속 갖고 나가야 될 것이고 디지털화가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IT 업체랑 결합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은행 직원들은 그 은행장까지 올라가면 수신 업무 좀 해보고 여신 업무 좀 해보고 환전 업무 해보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고객과의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살아남고 올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압구정동에 복부인도 상대를 해보고 구로공단에 공원도 상대를 해보고 유학생도 상대를 해보고 고객에 대한 경험이 은행의 생존력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테크놀로지가 가치관을 바꾼다. 우리나라에 당근 마켓이 있습니다만 내가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도 상품이 되고요.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노래 자랑, 그림 자랑이 유튜브에서는 이게 상품이 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세계로 가고 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이 책을 읽고 총평을 한다면 이 책은 중국에 조금 너무 과잉되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왜 그런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카드를 제일 많이 쓰는 민족입니다. 나라입니다. 중국, 러시아에 의해서 한국이 그 다음쯤 카드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명목 GDP 대비 현금 통화 비중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현금을 덜 쓰는 나라입니다. 현금 많이 쓰는 일본, 홍콩, 스위스는 지하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쿠자 자금이라든지 그런 거고요. 스웨덴, 영국 이런 데는 청렴한 나라인데 우리는 저것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청렴한 나라입니다. 자기 돈 쓰는 기록이 남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2000년대 DJ 정부 때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 사용량이 압도적인 일입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 택시 타고 라면 가게에서 라면 먹을 때 신용카드 안 냅니다. 쪽팔리게 $10짜리 미만을 남의 신용을 빌려서 낸다는 것은 창피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정도는 직불카드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직불카드 안 내고 다 신용카드를 쓰는 게 이제 문제고요. 중국도 신용카드 안 씁니다. 그런 거 창피하게 써서 알리페이라고 하는 그 선불카드를 쓰는 것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인데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좋은지 선불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좋은지는 그 나라 국민성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포커스를 맞춘 이 책에 특히 많이 맞추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불카드를 많이 쓰는 중국의 특징적 현상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이 정도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